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역할극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발표 시간 내내 집중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학급의 친구들 참여를 이끈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얼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윤호공정의 MC 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윤호공정은 오늘 정말 대단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공유를 기대하면서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클 샌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유명세를 탔어요. 제가 쓴 책 많이 아시죠? 당연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공정하다는 착각도 빼놓을 수 없죠.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궁금하셨나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교수님의 첫사랑이지만 오늘은 챕터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와 챕터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러 모셨습니다. 왜 하필 그 챕터들인가요? 다른 챕터는 재미가 없었나요? 3하고 6 챕터가 학생들과 가장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아까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이 책에서 저는 능력주의와 공정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특히 챕터 3의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뿌리 깊은 미국의 능력주의의 역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980 그리고 1990년대에 두드려졌던 자기 책임의 담론이 그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기 책임의 담론은 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반면 같이 떠오른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죠. 자기 책임의 담론은 능력주의의 가혹함을,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야심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후 능력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들면서 이런 신념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책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 계급의 의문이 능력주의의 불신으로 이어지죠. Right! 그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주의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Exactly! 정확해요. 책을 열심히 읽으신 것 같은데 혹시 챕터 6을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사실 저는 챕터 6을 읽으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쓰셨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거든요. 아마 전 세계의 능력주의 사회는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씁쓸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결책도 하나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해결책은 하이라이트니까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먼저 챕터 3을 읽으면서 필요할 배경 지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상식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it's your time! 네, 감사합니다. 먼저 능력주의 가치의 부흥 배경과 전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작은 시장 신앙이었습니다. 시장 신앙이라니 생소하네요. 신앙의 시대는 말 그대로 사회가 시장에 의존하여 시장이 신앙시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혹시 80년대 영국의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와 정치 외교적 동지였던 미국의 대통령을 아시나요?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니 알겠네요. 둘은 시장 신앙의 시대를 위해서 애썼죠. 아주 잘하시네요. 덕분에 부흥한 당시의 시장 승리주의는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능력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네요. 정의해 주시겠어요?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능력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등이 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버락 오바마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닉네임은 벼락 오바마 저리 비켜.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능력주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네요. 네, 이를 바탕으로 버락 오바마가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순으로 이어져 온 능력주의의 절정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정이었다는 것은 이후 하향세를 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하향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는 사회적 상승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정치인들 그리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과는 차별된 전략이네요. 오바마에 이어서 힐러리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닉네임은 이름 그대로 힐러리 클린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평등의 진절머리가 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자도 왔네요. 힐러리 클린턴의 문자를 보고 보내시는 거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이기적인 게 죄는 아니잖아. 읽어드리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청취자분들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씨가 말하는 위대함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활발했던 능력주의의 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해할 뻔했군요. 또 힐러리 클린턴은 운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죠. 그녀가 강조했던 사회적 상승에 관한 담론은 2016년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능력주의의 이면을 확인한 사람들의 분노 때문이었나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워킹 푸어라고 하죠. 워킹 푸어가 뭔가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가난과 같은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워킹 푸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이동성이 적은 나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사회적 이동성은 알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그 유연성을 말하죠. 사회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가난뱅이가 최상위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워킹 푸어가 많은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닌 조롱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챕터 6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 챕터에서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시 제도를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SAT를 설명드려야겠군요. SAT? SAT가 뭔가요? 쌉? 농담이시죠? SAT는 간단히 말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수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금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닉네임, 내 이름은 코넌트, 총장이죠.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코넌트가 바로 SAT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넌트입니다. 하버드 총장이었을 당시에 SAT를 만든 사람이죠. 제가 왜 SAT를 만들었냐고요? 딱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My Precious Harvard에 능력 없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학생만 뽑고자 IQ 테스트 비슷하게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SAT죠. 어때요? 정말 평등한데도 만들었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넌트. 당신이 만든 SAT는 변질되었습니다. SAT는 이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부모의 재력과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었죠. 네, 그게 정말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이비리그에 소득 5분위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소득 상위 1% 학생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소득 5분위 학생들이겠죠. 땡! 틀렸습니다. 상위 1% 학생들이 더 많아요. 대학은 더 이상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득권이 계속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처럼 쓰이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던데요? 슬프지만 그렇답니다. 명문대일수록 고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의대는 더 심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명문대 입학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부모님은 재벌이고 나는 명문대 학생이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부유한 가정 출신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무엇이 그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경쟁에 대한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참 씁쓸하지 않나요? 저소득층 자녀와 특권층의 자녀 모두 이 입시제도의 피해자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그것은 이름하여 바로 유능력자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학업 능력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모아 추첨을 해서 입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비뽑기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면 학생들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행복한 학창시절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면 학생들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행복한 학창시절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제비뽑기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방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페이크 신사임당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학업 능력에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입시가 추첨이 된다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학교 생활에 소홀해질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관문을 적절히 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상위 대학 60에서 80개 학생들은 학업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순간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닉네임 S대 의예과 강예서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S대 명성 떨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데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대학의 명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제비뽑기제를 실행한다면 더 이상 많은 아이들이 명성을 좇아 학창시절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제비뽑기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팽팽한 토론 정말 유익했습니다. 오늘 윤호 공정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글북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23456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호 공정이었습니다. 네.